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6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문제 1번서부터 보시면 1번은 별로 제가 설명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그랬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우리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우리 뭐뭐 있었죠? 선, 이, 총, 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개별법이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단가 산정 방법이지만 실무 적용에 번거로울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가장 번거로운 방법 중에 하나다. 대신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입선출법은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고 이익이 많이 계상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선이 총후를 쓴 건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했어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그리고 이익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줄어들게 되고 이익은 다시 커지게 된다.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다시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기본 개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물가가 상승 중일 때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물가가 상승 중일 때 자,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 중일 때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누가 먼저 나가요? 앞에 게 먼저 나가요. 그쵸? 앞에 게 먼저 빠져나가고 기말이 큰 게 남게 된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기말이 커졌으니까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맞는 표현이네요. 그쵸? 네. 후입선출법은 물가 상승 시 현재의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는 단점이다. 현재의 수익에 자 우리가 1일, 2일, 3일 이렇게 보고 3일 날 매출을 2개를 했다. 그러면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는 것은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렇죠? 후입선출법은 오늘 팔았으면 오늘 거부터 나가야지 되는 거. 제일 뒤에 거서부터 나가게 되니까 가장 최근에 원가가 대응되는 그런 점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동평균법의 특징은 이동평균법은 매입 시마다 단가를 새롭게 계산을 해야 하고요. 맞죠? 네.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에서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실지재고조사법에선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게 돼요. 이 이동평균법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따른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구입가격에서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기업회계 기준에 11장에 우리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개별 취득하는 자산에 지금 다음 내용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암기? 근데 꼭 그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뭐 그냥 그래요. 구입가격에서 매입 할인 당연히 빼야 되는 건 맞고요.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빼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세랑 그 다음에 재색 공과금은 당연히 원가에 포함시켜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관련된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맞죠?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며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네, 처분 시점에 소멸시켜야 한다. 매도가능증권 취득 시 증권거래 수수료, 세금 등 거래 원가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원가에 포함이죠. 그러니까 단기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요? 취득원가, 900번 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재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손익은 우리가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 5번은 충당부채, 그 다음에 우발부채, 그리고 우발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충당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직원이 퇴사한다면 바로 퇴직금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발부채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부채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소송 중일 때,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조금 높아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우발부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충당부채는 당연히 우리가 부채로 인정이 되니까 재무제표에 표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우발부채나 우발자산은 확률이 되게 높다. 내 자산이 될 확률도 높고 혹은 내 부채가 될 확률도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재무상태표에다가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간단한 특징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맞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네,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맞죠? 네, 그래서 당연히 부채가 되려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우발자산은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아니요, 주석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동원가이면서 기초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문제 6번은요. 제가 지난번 기출문제에서도 세무사회에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기 3번 때문이에요. 보기 3번. 제조공장 직원의 잔업수당. 이걸 직접비로 봐야 되냐. 그런데 예를 들어 잔업을 할 때 A 제품만 잔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직접비 맞아요. 근데 잔업이 A 제품, B 제품, C 제품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무비에 대한 부분, 노무비의 직접비로 봐야 하는 노무비는 조금 더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변동원가이면서 기본원가에, 기초원가에 해당하는 것.
변동원가는 일단 우리가 직접비가 대표적인 변동원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변동제조간접비가 있어요. 변동제조간접비가 변동원가에 해당하고,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기초원가,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우리는 기초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변동원가이면서 기초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자, 임차료, 유류비, 소모품비 모두 다 제조간접비예요. 모두 다 제조간접비. 그러니까 세 가지는 일단 기초원가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할 게 없어요. 3번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 세 가지 모두 다 간접원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개별원가, 종합원가 구분해서 개별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우리가 기초원가,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를 간접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간접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일단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에 이게 무조건 직접비로 볼 거냐는 솔직히 문제가 조금 있다. 그런데 노무비가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기초원가는 재료비랑 노무비만 기초원가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습니다. 임차료, 유류비, 소모품비는 재료비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도는 정상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고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리 문제 7번은 제가 뭐 엄청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제조간접비에 실제 소비에 예정 소비에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연간 총 예상액을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 예정 소비액이 크다 그러면 우리는 과대 배부되었다. 실제 소비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과소 배부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 예정원가 계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갖다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넣어 드릴게요. 자, 제조간접비 예산 500만 원. 500만 원 나누기 예산 직접 노무 시간은 5,000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1,000원이 나왔네요. 그렇죠? 1,000원. 자, 그 다음에 실제 제조간접 원가는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그 다음에 배부 차이는 50만 원 과대 배부되었대요. 50만 원만큼. 그러면 예정 소비액은 45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450만 원. 그러면 실제 노무 시간은 4,500시간이어야 45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8번에 개별원가 계산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은 어떻게 생산해요? 주문 생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게 개별원가는 건설, 조선, 항공기, 기계 제작 뭐 등등등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구분을 하고, 개별원가 계산은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직접 원가 혹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라는 표현을 쓰고, 간접 원가가 있겠죠. 직접 재료비만 재료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쳐서 우리 가공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공비는 또 다른 표현으로 전환원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간접비의 배분에 있고,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계산해야 한다.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가 A 제품, B 제품, C 제품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보고 얼마. 직접비는 원가의 추적이 가능하니까 각각 얼마 썼는지를 모두 다 명시할 수 있고, 제조 간접비는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각 제품의 제조 원가가 달라지겠죠. 우리 이렇게 작성하는 표를 작업 원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업 원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 집계 혹은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보기 볼게요. 자, 1번 개별원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맞죠?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의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네.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표,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는 것은 뭐다? 개별 원가 계산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제조 간접비의 배분에 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 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에 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문제 9번은 제공품 계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제공품 계정을 보시면 되겠고, 기초가 10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가 4,500개.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우리는 총 5,500개를 투입을 했다. 5,500개를 투입을 했고, 그 중에 700개가 기말로 남았고, 그 다음에 800개의 공손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완성품은 4,000개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1번 완성품은 4,000개입니다. 네. 공송품은 완성품의 20%입니다. 완성품의 20%. 맞죠? 그쵸? 20% 800개니까. 네. 자, 완성품의 20%가 정상 공손이면 비정상 공손은 없다. 맞죠? 800개가 다 정상 공손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완성품의 7%가 정상 공손이면 7%면 4, 7, 28, 280개가 정상 공손이니까 비정상 공손은 520개가 되겠죠. 그렇죠? 520개가 비정상 공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잘못 처리된 경우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0번 문제는 솔직히 공짜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계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 기말 제품, 매출 원가, 기말 제품, 기초 제품도 썼어야 돼. 기초 제품. 그래서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이렇게 3가지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얘네들은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완성돼서 넘어온 제품 계정이에요. 그래서 단기의 기말 제공품 원가를 기말을 과소 계상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기말이 작아지면 완성품은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기초의 제품을 과대 계상하였다. 기초 제품은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공장 재산세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당기 비용이 작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 기초 원재료를 과대 계상하였다. 기초 원재료를 너무 많이 잡아버렸으면 줄여야 하니까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나오면 무조건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세 가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맞죠? 전 단계 세액 공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세액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면세 제도를 두어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있다. 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그렇죠? 생산지국이 아니라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 12번도 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12번도. 그래서 자, 12번 문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맞추실 수 있는 문제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네 가지를 무조건 외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담보의 제공,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그리고 조세의 물납, 그리고 강제경매. 이렇게 네 가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네 가지를 그냥 반드시 암기하고 계시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질권,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12번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공짜의 문제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네, 이건 그냥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꼭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잉여금 처분이 나오면 잉여금 처분은 무조건 언제예요? 결의일이에요. 결의일. 결의한 날을 기준으로 수입 시기를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같은 경우 지급받은 날,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계약서에 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으면 받기로 한 날, 그러니까 약정에 의한 지급일. 그런데 계약서가 없어. 그러면 약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니까 실제 지급받은 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은 우리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의 처분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잉여금 처분은 무조건 결의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대한의 본사 재경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6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단, 주식회사 대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갑은 주식회사 대한의 지배주주의 배우자다. 아,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해요.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지배주주의 배우자.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14번은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급 상여금 있으니까 4천만 원에 플러스 직책수당이 있으니까 직책수당 더해야겠죠. 그렇죠? 우리 아래에다가 씁시다. 위에다 옆으로 쓰지 말고 아래에다가 300만 원만큼을 더 더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식대는 당연히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구입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자, 이게 그냥 부장이면 우리 본사 재경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갑은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갑은 주식회사 대한의 지배주주의 배우자다. 그래서 지배주주에게 특정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갑의 7세 아들의 보육과 관련된 지급받은 보육수당. 보육수당은 우리 몇 세예요?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7세가 넘는 것은 비과세가 아닌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40만 원을 합산하게 되면 5,140만 원인가요? 네, 5,14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보기에 보시면 4번에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직원들은 그냥 이 부분을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주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소득으로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우리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용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간이세액표에 대해 1번이 그냥 정답이네요. 그쵸? 왜요? 우리 일용 근로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죠. 몇 프로? 6%. 네. 그래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그냥 6%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3번 보기를 잠깐 하나 볼게요. 미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 1월에서 11월분은 1월부터 11월까지 분은 무조건 12월 31일 날 지급된 것으로 봐요. 12월 31일 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12월분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원천징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126회차 15문제를 지금 같이 풀어보셨는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 자꾸 제가 쉽다라고 하면 자꾸 상처받나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126회차는 여러분들이 12문제 이상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조금 들을 정도로 조금 기본에 충실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꾸 제가 쉽다 해갖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하는 것들 제가 기본 진도 나가면서 중요합니다. 암기 이 부분은 암기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조금 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